안녕하세요. 센진학 2022 대입 정시 전형 교원 대상 설명회 강의를 맡은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목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시 전형 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전체 11개 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정시 전형 지원 분석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정시 전형은 그 어느 해보다도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시 전형의 변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 계획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 대입 일정의 남은 대입 일정들은 이렇게 남아있죠. 수능 성적 통지가 12월 10일 날 통지가 되면은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되죠.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나서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 이전에 발표되고요. 그리고 미등록 충원 합격자들은 2월 20일까지 발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일정은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수시 정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하는 추가 모집이 예년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날 발표되고 미등록 추가 합격자 발표들은 21일부터 27일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입시가 특히 어려운, 정시 전형이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여러 가지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게 수능의 제도 바뀐 것과 정시의 모집 인원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모집군 변동 등 전형 방법의 변화가 예년보다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먼저 볼 거는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국어와 수학이 선택 과목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8일에 실시된 수능이 예년에 추정했던 난도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수능 난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수의 변별력이 훨씬 커지고 또 계열별의 다소 점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서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예년보다 좀 많지 않을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차 지원 인원이 많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지원 참고점을 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감소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올해는 수도권 중심으로 정시의 모집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년의 입결 점수를 활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평균 20% 정도가 증가를 해서요.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또한 약학 계열이 학부 모집으로 변화되면서 이쪽 상위권 대학에서의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 난도에 따라서 점수 변별력이 커짐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대학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화시킨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 반영 지표 변화, 또 모집군 변화, 모집군 이동 등의 변화와 더불어서 올해 상담은 상당히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상담 출발점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센진학에 나오는 지원 참고점을 바탕으로 그리고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심리적 흐름의 이러한 변화들과 같이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채점 결과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변별력이 예년보다 커짐에 따라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은
전년도 수능 점수와 비교해 보면은 영역별로 3점에서 많게는 10점, 15점 정도까지 점수 차이가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컷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표준 점수 분포를 보면은 1등급에서 최고점까지의 구간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국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채점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1등급 컷에서 만점까지 구간이 18개 구간 내지 20개 구간으로 전년에 1등급 컷 점수가 131점 그리고 최고점이 144점이어서 13개 구간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5개 내지 그 이상의 구간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학 작년에 가형과 나형으로 출제됐었는데 공통적으로 원점 1등급 컷 점수와 만점까지의 구간이 6개, 7개 구간 정도였는데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12개 구간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구간이 늘어난다는, 즉 구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영어는 절대평가인 영어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다소 낮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영어도 그 상위 등급의 1등급 숫자 비율 그리고 2등급 숫자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역시 상위권에서 변별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구 영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지난해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올해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가채점 결과요. 특히 과학 탐구인 경우는 화학 1을 제외하고는 물리학 1, 생명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1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균등하게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9개 과목으로 출제된 사탐은 여전히 유불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원점수 40점대 구간 그리고 30점대 구간에서는 다른 선택 과목과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월 10일이면은 실제점 결과가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가채점 결과의 원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결과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은요, 올해는 그 결과치 추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대학별 고사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능에서 정말 아주 좋은 점수가 예상되지 않는 한 대학별 고사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중상위권 중심으로 대학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정시 지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정시 전형의 대학별 그리고 모집 단위별 이런 변수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점수 크기 자체가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 크기 자체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는 것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점수의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이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정시 전형의 기본적인 그 합격자 산출 방식이 모집 단위 내에서 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산출하고 그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라고 하는 이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간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수가 아닌 점수를 석차로 산출하고 그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석차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12월 10일 날 발표되는 수능 성적표에 인쇄되어 있는 점수 이외에 변화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10일 날 받게 되는 수능 성적표상의 성적 이외에
변수를 고려해서 유리한 석차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지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 수능 점수와 인원이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라고 볼 때 이 점수는 대학별 반영 지표에 따라서 또 계열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수능 점수가 공개된 이후에 일주일 내지 열흘 후에 대체적으로 대학별로 발표되는 상위권 대학 중심의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내지는 가산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또한 대학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되어지는 영어 반영 점수도 당연히 점수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인원은 최초 모집 인원 이외에 수시 2월 인원이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지난해 입시를 보면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정시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소재 대학들은 수시 2월 인원이 정시의 최초 모집 인원에 비해서 약 70% 정도의 2월 인원이 넘어오면서 이런 인원의 변수가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경쟁률과 충원율도 최초의 고정된 인원 이외에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나타난 경쟁률의 변화를 보면은 정시에서도 대학별 이런 경쟁률은 지난해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인문으로 교차 지원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추가 합격, 충원 합격들의 유형들은 작년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치 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도 심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올해는 이런 지원자들의 심리적 흐름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반영 지표는 역시 점수의 크기를 달리해주는 점수 변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선호도 대학별로 이런 반영 지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서울의 15개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영 지표 자체에 대해서 반영 지표 자체에 의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유형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은 선호도가 비슷하긴 하지만은 반영 지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점수 결과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중상위권 대학들에 있어서는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인지 백분위인지 또 탐구 점수가 순수한 표준 점수로 반영되는 과기대처럼 이렇게 표준 점수로 반영되는지 아니면은 세종대처럼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되는지 요 구별을 하는 것들이 나의 점수 크기를 우리 아이의 점수 크기를 달리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위권 대학들 특히 3등급 대학들에 있어서는 이런 반영 지표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같은 반영 지표에 따른 유불리는 특히 탐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올해 가채점 결과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사회탐구 중에서 3과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원점수에 따라서 가채점 결과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원점수 50점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 백분위와 원점수 45점 그리고 40점에 따른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런 반영 지표에 따른 유불리를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원점수 50점 만점과 원점수 45점 간의
즉 원점수 5점 차이에 있어서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표점에서는 5점 차이 나지만은 한국지리는 3점 차이 나는 걸로 일단 가채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실채점 결과에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원점수에 따라서 표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은 원점수 최고점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는 5점 차이가 그리고 한국지리는 10점 차이가 나는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지리를 선택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그 불리함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대학별로 아직 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 변표를 가지고 추정해 볼 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2.26점 정도, 한국지리는 4.02 정도 차이 나는 걸 추정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추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원점수 5점에 따라서 표준점수 100분이 변한 표준점수의 이 차이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는 이런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원점수 그 40점인 경우에, 즉 최고점에서 10점 마이너스 된 원점수 40점인 경우에 있어서 표준점수 100분이 변표에 이런 차이점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100분이 표준점수의 분포를 통해서 구간별로 유분리를 한 번쯤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지표에 따른 유분리 이외에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분리는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수능 반영 비율은 이미 요강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대는 수학이 40% 반영된다. 자연계입니다.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경희대가 35% 반영된다라고 해서 중앙대보다는 경희대가 반영 비율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능 정시 전형에서 점수는 단순하게 한 영역의 점수 이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환산 점수가 합해져서 산출되는 것이니만큼 어떤 특정 영역의 반영 비율 이외에 상대적인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30% 똑같거든요. 그렇지만은 국어에서의 점수에 따라서 수학에서의 이런 점수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100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국어를 100이라고 비율을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건국대와 동국대를 예를 들면은 건국대는 국어가 20%, 동국대는 25% 반영되기 때문에 국어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학의 반영 비율은 건국대 같은 경우는 150%로 동국대는 120%로 다소 차이가 나죠.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30%라고는 하지만은 국어의 점수 크기에 따라서 국어의 점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별로 상대적인 비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의 반영 비율 이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상대적인 비율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대학별 점수가 달라지는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실채점 결과 사례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화면처럼 나와 있는 이 학생의 표준 점수, 단순 표점 합은 383점이고요. 100분위 점수는 269.5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서울의 중상위권대학의 경제학과에 지원하고자 한다면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은 충분히 선택 고민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전년도 입교를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울시립대가 조금 더 합격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건국대나 동국대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383점이라고 하는 단순 표점을 통해서 시립대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동국대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순 표점 383점을 가산점이라든지 다른 점수 요소 이외에 영어와 가산점을 제외하고 단순 국어, 수학, 탐구에
반영 비율만을 고려해서 점수를 산출해 봤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이 영역별 반영 비율만을 고려해서 국어, 수학, 탐구의 환산 점수를 산출해 봤을 때 동국대가 384점으로 단순 표점보다 0.7점이 높아진 반면에 시립대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을 고려한 환산 점수를 보면요. 388점이 됩니다. 389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을 봤을 때 시립대는 조금 어렵고 차라리 동국대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단순 점수에 의한 지원 가능권을 찾기보다 영역별 반영 비율 하나만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이 수험생은 시립대가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시립대의 합격 점수가 상대적으로 동국대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점수로 산출했을 때 시립대는 건국대나 동국대에 비해서 4점 정도 자체가 환산 점수 자체가 높다라고 하면은 영어 점수를 포함해서 최종 환산 점수를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역별 점수에 있어서 이렇게 유리함과 불리함은 단순하게 전년도 입결 점수가 아니라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시에서 모집인원 변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이란 변수는 모집군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군이 변화된, 예를 들어서 서강대와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반면에 연대와 고려대가 가군을 이동을 했고요. 한양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서울여대처럼 녹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주력군이 변화된 대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수를 보기 전에 모집 인원 변화를 보기 전에 군별 모집 인원 변화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대학별 계열별 모집 인원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대학별 모집 인원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들은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그리고 예체능 모집 단위의 인원도 제외한 순수하게 일반 전형의 인문자연 모집 인원 기준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문에서 281명 선발하다가 373명으로 92명이 증가해서 30%의 인원 증가가 보이죠. 반면에 고려대는 지난해 인문에서 346명 선발하던 인원이 347명이 늘어서 100% 늘어서 69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그 1그룹과 2그룹에서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30%에서 40% 정도의 인원 증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평균 인문은 38%, 자연은 42%가 인원 증가했고요. 전국의 의약학 계열을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1,600명 정도 선발하던 모집 인원이 2,400명 선발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의약학 계열은 50%, 여기는 주로 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년에 비해서 30% 내지 40%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본다면은 대학의 문이 확실히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15개 대학도 같은 방식으로 인원을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38개 대학의 인문자연의 모집 인원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20%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인원의 모집 증가 이외의 수시에서 2월대 인원의 변화도 당연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도권 69개 대학은 평균 13.8%,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 전체 116개 대학의 인원을 점검해 봤더니요. 작년 정시 전형에서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무려 70%가 됐습니다. 올해 정시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 정시 전형 결과를 돌이켜 보면요. 정시 전형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 비율이 30%, 40% 된 대학들이 많죠. 신입생 충원율이 70%,
정도에 그친 대학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바로 이 수시 2월 인원의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이 됐던 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도 역시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30일인데요. 아마도 전날인 29일 정도에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될 텐데 대학별로 이렇게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는 것을 통해서 2021학년도 정시의 2월 인원 숫자와 2022학년도 정시에 2월 되는 요 인원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정시 합격선의 이런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 평균 175개 대학 평균 43%의 2월 인원이 있었던 것들도 보시는데요. 2월 인원은 대학마다 너무 차이 납니다. 모집 단위마다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시에 자연계에서는 32%의 2월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인문계 쪽에서는 9%의 인원 2월에 그쳤습니다. 물론 올해 입시 상황에 따라서 수능과 그다음에 수시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2월 인원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 인원을 한번 살펴보시고 올 입시에서 올 정시에서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들을 같이 비교를 꼭 해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차이가 정말 크고요. 그리고 선호도 대학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 합격선은 경쟁률과 충원율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경쟁률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년도 1년만의 경쟁률만이 아니라 3년간의 경쟁률을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과 같이 묶어서 보면은 지도를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자료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의 자료를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 수도권 대학들과 같이 비교해 보면요. 눈에 띄는 어떤 경향성은 아니지만은 미세하지만은 이런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음영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고려대, 국민대, 숙명여대부터 광운대 라인까지는 경쟁률의 변화가 3년간 평균 경쟁률 변화가 다소 적은 대학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울여대부터 서강대까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연세대부터 서강대까지의 모집 대학들은 경쟁률 변화가 해마다 좀 심한 대학들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즉 물론 이거는 뭐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또 올해는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3년간의 경쟁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작지만은 그런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경쟁률 변화가 심한 대학이 있고 경쟁률 변화가 다소 적은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 변화가 다소 큰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합격선을 예측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올해도 경쟁률 변화가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 변화는 당연히 올해의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른 어떤 이런 경쟁률도 한 번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같은 대학 내에서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은 대학별 경쟁률 비교보다는 조금 더 참고가 될 만한 이런 결과치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문계 모집단에서 한양대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이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학과, 영어, 영문학과, 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은 3년간 이런 출렁거림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특히 국어교육과나 아니면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 변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좌우 쪽에 그런 중문과 교육과 그리고 오른쪽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경쟁률 변화를 통해서 그럼 합격선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경쟁률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모집 인원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 규모가 상당히 커진 모집 단위들만 찾아서 경쟁률 변화와 그리고 그 합격자 70% 100분이 평균 점수까지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건국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00% 늘었는데 경쟁률이 1.2대 1 낮아졌고 합격선도 3점 정도가 낮아졌네라는 이런 경향을 찾아봤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대학들을 묶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36개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증가한 36개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경쟁률 변화와 그 다음에 70% 합격선 변화를 비교해 봤더니 36개 모집 단위 중에서 경쟁률이 하락한 모집 단위가 80%가 넘었고요. 그리고 합격선이 하락한 모집 단위도 30개 모집 단위로 83%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통계치에 불과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인원이 증가한 모집 단위들은 80%라고 하는 공통점을 통해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모집 단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쟁률 하락과 합격선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경쟁률 중에서 블라인드 시간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블라인드 시간대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마감일 오후에 1시나 2시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고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5시 마감 내지는 6시 마감 후에 요 구간들, 즉 마지막 날 오후에 이 그 경쟁률이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지난해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와 소비자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시간대 지원자들이 유독 비율이 높았던 모집단입니다. 작년에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는요, 전체 6명 모집하는데 최종 지원 인원이 124명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었죠.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쟁률이 20대 1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합격선도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겠죠. 근데요, 124명이 최종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24명 중에서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학생 지원자가 122명이었습니다. 이 가족자원 경영학과는요, 마감일 오전까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전에 2명 들어오고요. 오후에 122명 들어와서 전체 124명 중에서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98%였습니다. 합격선은 어땠을까요? 2020년 합격선과 2021년 합격선을 어디가에 공개된 최종 등록자 70% 컷 평균 100분의 1을 비교해 보니까 2.3점 정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소비자경제학과도 경쟁률 자체는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블라인드 시간대에 들어온 지원자들이 전체 87%였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날 눈치 보다가 들어온 마감일 오후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 경쟁률의 효과는 합격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전년도 경쟁률만이 아니라 아이들 중에서 관심 있는 대학의 어떤 모집 단위의 시간대별 경쟁률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시에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한다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모집 인원과 비교해서 실질 경쟁률을 비교해 보는데요. 정시에서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굳이 쓴다면은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극도의 눈치 경쟁을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을 제외한 D-1일 날 내지는 D-Day 오전 요까지의 경쟁률을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전년도
D-1일 날 내지는 원서 접수 당일날 오전의 경쟁률을 올해 2022학년도 원서 접수하는 그 기간에 원서 접수 마감일 전날 내지는 마감 당일날 오전 경쟁률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합격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희대에서 지난 3년 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요, 원서 접수 4일 중에서 마감일 오후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감일 오후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합격률은 가장 낮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지원자 비율은 높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합격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험생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그 시간대의 합격 지원자들은 D-1일이거나 D-Day 오전에 들어온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D-1일 날 내지는 D-Day 오전의 경쟁률을 전년도 동일한 시간대의 경쟁률과 비교해 본다면은 합격선을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이런 그 지원 경향을 일일이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몇몇 학생들만이라도 모집 단위를 중하위권 대학보다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전년도 시간대별 경쟁률까지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단순하게 전년도 흐름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대학 간 비교,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의 3년간 모집 단위별 비교, 그리고 D-1일 D-Day 오전 경쟁률까지 사실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시켜서 지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절실한 몇몇 수험생만이라도 꼼꼼하게 이런 자료까지 살펴서 지도하신다면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또한 충원율이 크겠죠. 올해는 충원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계에서 인문계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충원율의 변화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모집군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몇몇 대학이 이동하고 또 어떤 대학들은 주력군을 이동함에 따라서 충원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군을 이동한 대학들도 충원율 변화가 크겠습니다만은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의 모집 단위 중에서 군 이동을 하지 않은 모집 단위들의 충원율도 또한 전년과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충원율은 당연히 가군과 나군의 선호도 대학의 인원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나군의 연세대와 고려대 지원했던 친구들은 가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성균관대와 한양대 지원한 친구가 연대와 고려대 중복 지원해서 합격한다면은 아마도 연세대와 고려대 쪽으로 등록하는 인원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그 충원율이 높겠죠. 대학 옆에 표시된 숫자는 충원율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성균관대와 한양대 나군의 수험생이 복수 합격할 수 있는, 서울대 복수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나군의 연대와 고대의 복수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같은 성균관대와 한양대에 지원하더라도 군에 따라서 가군에서의 충원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원율을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지원한다면은 지원하는 대학의 상위권 학생들이 중복 합격해서 어느 군으로 빠져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나군의 성균관대, 한양대는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숫자보다는 서강대로 가는 숫자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충원율은 가군에서의 충원율이 높을 거고요.
군별로 누적 인원을 비교하면서 충원 숫자를 추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충원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화여대는 서울대와 서강대와 같은 군에 있거든요. 올해는 서울대와 서강대가 나군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화여대도 같이 이동을 했죠. 그렇다면 이화여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서울대나 서강대 지원 점수보다 다소 낮은 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연세대나 고려대 복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안 될 거라고 보죠. 그렇다면 이화여대에서 타군에 중복 합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선호도 비슷한 대학들 중에서 이화여대의 충원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원율은 군별 경쟁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가군에서 시립대나 건국대 충원율이 낮은 거는 과연 시립대나 건국대 가군의 지원자들이 나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될까? 나군에서는 중앙대나 경희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수험생들이 다소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만 가군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걸로 추정되고요. 다군에서는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의 그 수험생들은 건국대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쪽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중복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군과 나군의 모집이는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군에서의 충원 합격은 당연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원율은 선호 대학 간의 그리고 가군과 나군의 이런 모집 인원 분포에 따라서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형 그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사실 우리들은 여기서 고민이죠. 당연히 상담의 출발점은 우리 지원단의 자랑인 센진학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10일 날 실제점 결과가 통지된 다음에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열흘간의 작업을 통해서 12월 20일 날 오픈 예정으로 있는 이 센진학은 당연히 학생들의 지원 참고점의 방향을 찾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겠죠. 센진학이 왜 이렇게 그 신뢰성이 높을까요? 저는 이 센진학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진학을 만드시는 프로그램 팀 선생님들은요, 벌써 6월과 9월의 모의고사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점 결과가 발표되면은 실제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누적 분포를 만듭니다. 입시기관에서 만드는 이 누적 분포는요, 대부분이 통계 추정에 의한 그 데이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저희 서울교육청 진학지도 지원단에서 만드는 이 센진학은 작년 사례를 보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학 가형 기준으로 약 33%의 지원자, 작년에 수학 가형 그 수험생들이 15만 5천 명 정도 됐던가요? 15만 명이 넘었었죠. 15만 명 그 전체 수험생 중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요, 5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즉 33%가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인문계 작년에 수학 나형 응시한 수험생 중에서 30%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수를 만들고 그 누적 분포를 가지고 누적 비를 활용해서 지원 가능 점수를 산출해 보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예측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진학은 당연히 정시 지원의 기준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센진학이 갖고 있는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게 지원 경향성까지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즉 수험생들의 이런 지원 경향까지 여기다 모두 다 담아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원 참고점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원 참고점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센진학의 바탕을 두고 변수를 고려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정시 지도의 기본 틀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센진학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는 전년도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자료집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진학에서 지원 참고점으로 잡았던 경희대 모집 단위별 지원 참고점과 대학이 발표한 70% 합격 컷선과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회계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센진학에서는 575점 정도의 지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학이 발표한 합격선 자료는 574점, 0.9점 정도 차이가 나죠.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은 합격선 70% 선보다 살짝 높은 점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살짝 낮은 점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낮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0점 몇 점에서 1,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지원 참고점이 합격선의 70%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원 참고점 센진학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거의 합격권에 들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센진학의 지원 참고점의 신뢰성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원 참고점은 실제 합격선과 비교해 보면요. 어떤 문 닫고 들어간 합격점, 그런 점의 개념이 아니라 분포, 구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위 사례인데요. 372점부터 384점까지의 합격선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상담을 할 때 이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점이면 돼요라고 하는 것에서 몇 점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372점이 끝자락이긴 하지만요.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점수는 375점에서 377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점은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고 우리 상담교사 역할은 문 닫고 들어간 끝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간 내에서의 점수 그런 변수에 따른 분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균관대 공학계열 244명 모집했던 이 성균관대 지난해 입결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명의 표본 자료이긴 하지만은 합격자 사례를 점수를 봤더니요. 화면에 좀 숫자가 많긴 하지만 맨 위에 점을 보실까요? 환산점 765.9점부터 해서 742.5점까지가 다 합격원에 들었습니다. 센진학의 참고점으로 잡았던 거는 단순 표점 386점, 그리고 환산점 752.4점이었거든요. 전체 분포에서 한 60% 정도 구간에 드는 걸로 보이시죠. 대학에 발표한 컷선은 748점으로서 거의 70% 살짝 아랫선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합격선을 비교해 보면요. 단순 표점 합으로는 17점 정도의 분포가 있고요. 환산 점수로도 23점 구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문 닫고 들어가는 맨 끝점을 가지고 찾아내고 이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과 상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끝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상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구간에서 변수를 활용해서 위쪽으로 높이는 작업이죠. 표본 자료가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21명 모집 단위에서의 합격 점수의 분포입니다. 7건의 사례밖에는 없습니다만은요. 꼭대기 점수가 953점부터 941점까지 센진학의 참고점이나 대학 발표한 점수는 944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놓고 보더라도 표점으로 11점, 환산 점수로 11.6점의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군, 나군, 다군의 3번의 지원 사례를 아이들에게 지도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어떤 그런 문 닫고 들어가는 끝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구간에 대한 안내, 지도가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원 참고점은 변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변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역시 입결 점수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사례입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화면을 보시면요. 센진학 지원 참고점과 대학이 발표한 등록자 컷 점수와 차이점이 거의 20점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센진학에서 예상했던 점수보다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점수 차이가 났던 거는요. 저희 센진학의 지원 참고점의 문제라기보다는 변수 차이입니다. 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들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2.3대 1 정도 낮아졌고 충원율이 무려 37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진학에서 777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757점으로 20점 가까이 하락했던 거는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충원율이 47명 모집하는데 174명의 충원 합격자가 있어서 거의 400% 가까이의 충원율로 인해서 이렇게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준 참고점, 센진학이 제시하는 지원 참고점 이외의 변수를 고려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집 인원 변수, 경쟁률 변수, 또 하나는 전년도 단순한 결과 경쟁률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D-1일 날 내지는 D-Day 오전의 블라인드 이런 지원자 비율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사례를 보면요. 경희대 응용 영어 통번역 학과 같은 경우에 센진학의 점수보다 20점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 성균관대는 충원율의 차이였습니다만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서 3대 1 정도 하락했던, 즉 2020년도에 6.5대 1의 경쟁률이 3.6대 1의 경쟁률의 그침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합격점보다 그 지원 참고점보다 상당히 내려가서 합격선이 결정된 게 보이죠. 이와 같이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들에 따라서 입결은 당연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정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결국 지원 참고점과 변수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저는 진학보다도 진로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해서 과연 공부할 수 있는 모집단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요? 대학 합격만을 목표로 해서 이런 적성이나 흥미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더 큰 고민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학에 앞서서 진로를 고민하게 하고요. 당연히 지원 참고점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변수에 대한 그 활용, 그리고 심리적 흐름을 통해서 무작정 마치 동화 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가는 우리 아이들처럼 맹목적으로 지원 참고점을 따라가고 진학에 매몰돼서 어떤 그런 결과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한 변수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교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계열별로 그리고 전형별 특성에 맞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서 모쪼록 정시 지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